2020년은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훈풍이 불어온 한 해였죠. 그냥 사기만 하면 집이 오른다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을 정도니까요. 자, 올해는 청약제도를 포함한 부동산 제도가 확 달라질 예정인 만큼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2030 불인이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특히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청약 정책 그리고 주택 보유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세금 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청약이죠.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았을 정도라는데 2021년에도 청약 광풍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정말 맘먹고 물량을 늘리는 등 규제 완화 쪽 정책을 펴기도 하고요. 또 규제가 강화된 쪽도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기회가 넓어진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전 청약 제도가 부활했어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그리고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 과정에서 본 청약보다 한 1, 2년 미리 일부 물량 당첨자를 뽑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 유지하기만 하면 100% 입주를 보장합니다. 자, 미리 사전 청약을 해서 청약 대기하는 사람들 불안을 좀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고 하네요. 2021년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만 가구를 조기 공급하고요. 내년에 나머지 3만 2천 가구를 사전 청약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같은 주요 3기 신도시들을 보면요.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과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인데 정부가 정말 입지부터 고민 많이 해서 나오는 신도시들이라 관심과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청자의 40%가 서울 거주자로 알려진 걸로 봐서 서울에 쏠린 내 집 마련 수요를 좀 나누는 데 효과가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죠. 자, 옅은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는요. 2025년 시작돼서 3, 4년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 요건이 있죠. 내가 세대 준데 집이 없다 하시면 그게 자격 요건이에요. 공공물량 청약의 필수품이 또 있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 예금이나 부금 통장 말고요. 이 청약 종합저축 꼭 준비해 두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전 청약에 넣고 싶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살아야 되죠. 서울과 경기도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그 외 지역은 1년 거주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다른 사전 청약은 안 되고요. 사전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본 청약 전에 다른 민간 분양은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만약 당첨이 되면 사전 청약 입주 예정자 지위 포기하는 걸로 간주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십시오. 자,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사전 청약 당첨됐다. 그 후에 자격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1, 2년간은 사전 청약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 잘 챙기셔야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신혼부부들 특히 주목하세요. 결혼할 때 제일 걸림돌 집이잖아요. 그동안은 아니 맞벌이 하는 사람은 신혼부부 혜택 받지 말라는 거야? 우린 아닌가 봐. 뭐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많았어요. 바로 소득 요건 때문이죠. 이런 목소리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구입자의 소득 요건이 완화됐고요. 물량 공급 비율도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상 30대 초중반 신혼부부들은 일반 공급 경쟁률 너무 세다 보니까 특별 공급을 누리는 게 유리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요건 4가지 중 소득 요건 기준이 완화돼서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신혼부부까지 기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의 경우 물량을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서 공급하기로 한 게 큰 특징인데요.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만 공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우선 공급 물량 70%는 원래대로 그 기준으로 가고요. 나머지 일반 공급 30%는 우선 공급 탈락한 사람들 소득 130%,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신혼부부에까지 기회를 줘서 추첨제를 통해 배분할 예정입니다. 유의할 점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월평균 합산 소득이 120%를 넘지 않아도 한 명이라도 월평균 소득이 10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특별 공급에 당첨된 걸로 보고요. 그래서 실제 소득 기준이 뭐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2020년 기준 3인 이하 월평균 소득 적용 금액이 100%는 550만 원대, 120%는 660만 원, 130%는 720만 원, 140%는 77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한 달에 350만 원, 아내가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서 둘이 합해서 750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치면요. 사실 작년에는 소득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아예 신청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이 맞벌이 140%, 약 770만 원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남편이 한 달에 560만 원 벌고 아내가 부업으로 100만 원 이렇게 둘이 합해서 한 660만 원 벌고 있는 맞벌이 부부 B는 어떨까요? 자, 앞에서 살펴본 부부보다 조금 덜 버니까 특별 공급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선도 일반도 해당이 안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120% 이하 660만 원이긴 하지만 남편 소득이 560만 원으로 100% 그러니까 55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변화된 게 있는데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우선 공급 순위 정할 때 지금까지는 혼인신고하기 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요 1순위 자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혼인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똑같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됐던 이 물량 비율이 75%에서 70%로 줄고요.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공급 물량 비율이 25%에서 30%로 확대됐어요. 일반 공급 소득 요건 역시도 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됐는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에서 140%로,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치면 소득 160%가 거의 한 900만 원 가까이 되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에서 이 정도로 근로소득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수 있어서 웬만한 사회초년생 부부라면 민영주택 일반 공급 소득 요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소득 요건 120%, 맞벌이 130% 이하에서 조금 더 완화가 돼서 13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시름 더 쉬길 바랍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도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이 됐고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됐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 물량 70%는 기존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 30%는 소득 조건 130% 이하 대상자들과 우선 공급 탈락자들에게 추첨제로 배분할 예정이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 소득 조건인 130% 이하 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 물량 70%를 공급하고요. 일반 공급 물량 30%는 소득 160% 이하 대상자들과 우선 공급 탈락자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 퍼센트로 빨리 말씀드려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마다 소득이 좀 다 다르니까 조금 더 정확할 건 청약홈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속상하게 했던 소득 요건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아무래도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경쟁률도 더 상승하겠죠.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특별공급 당첨 기회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화된 쪽을 살펴봤는데요. 규제가 강화될 청약 정책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 2달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미리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나 언제 이사할 거야 이걸 2달 전에는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2월 19일부터는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전매 제한 위반을 알선한 사람은 위반일로부터 무려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에서 건설된 주택 같은 경우는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너무 몰려서 투기 과열 현상이 일어났죠. 결국 작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강화된 정책이 마련됐었거든요. 올해부터는 기존의 자격 박탈 행위인 위장 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에 추가해서 전매 제한 위반도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자, 셋째, 2월부터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요. 거주 의무 기간이 부과되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분양 당첨을 받고 나서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놓아서 자금 마련이 가능했거든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도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면서 당첨 짓고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고 전월세도 금지됐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안에 해외 체류하거나 근무지 이동하거나 취업하거나 또는 학업 때문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직계 가족이 나머지 거주 기한을 채울 수도 있고요. 허위 사실이거나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재건축 아파트에도 실거주 요건 2년이 추가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요. 분양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실거주 2년 반드시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현금 청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실거주 2년은 꼭 연속해서 2년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합산해서 2년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건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4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 같거든요. 예외 조항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금 정책 또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세금엔 뭐 그렇게 종류도 많은지 이 부분도 지금부터 짚어볼게요. 부동산 세금은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주택 보유 시 발생하는 보유세, 주택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보유세 안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세법 개정은 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이루어졌고요. 먼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그 합계액이 일정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과세 대상의 유형별 공제 금액은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요. 자,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조정 대상지에선 주택 한 채, 그 외 지역에선 주택 두 채 이하 보유자는 0.6에서 3%까지, 주택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최고 6%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요, 2주택자 이하는 3%,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혹은 3주택자 이상은 최고 세율 6%가 적용되게 됐는데요. 다주택 보유 법인의 세부담이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법인 소유주택에 6억 원 기본공제 해주던 것도 폐지가 됐어요. 다주택자분들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에 주택 처분을 마쳐야 종부세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종부세 공제 한도가 최대 70%에서 80%까지 확대됐습니다. 종부세에는 고령자 공제가 있고요. 장기 보유 공제가 있는데 올해부터 고령자 공제폭이 20에서 40%로 늘어나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고령자분들의 종부세 부담은 조금 줄었네요.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부부 공동명의 포함입니다. 또 1월부터 종부세 산정할 때 부부 공동명의 방식을 매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부부 기준으로 종부세가 나온다면요.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씩 총 12억 원이 공제가 되거나 한 사람 명의로 할 경우 9억 원 공제 후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까지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매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 주택을 오래 보유한 노후라면 한 사람이 9억 원 공제받는 게 유리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종부세 상한이 200%에서 300%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걸 잠깐 설명하자면 공시가격이 점점 오르고 구간이 점점 높아지면서 개인의 종부세는 점점 세율이 오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잖아요. 다음 연도 세부담이 너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세부담 상한을 적용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 있는 2주택자의 경우 개정법이 300%로 올랐으니까 2020년 납부한 종부세의 3배를 상한선으로 두고 2021년 종부세가 과세된다라는 의미죠. 자, 이번에는 양도세 관련 정책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쉽게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 때 남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죠.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할 때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 팔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보유 기간에 따라 좀 정해진 비율만큼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팔면 세금이 덜하다고들 하죠. 올해부터는 여기에 거주 요건이 추가됐어요. 2020년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만 해도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총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1월부터는 1년 보유하면 4%, 1년 거주까지 하면 추가 4%로 거주와 보유가 분리돼서 각각 4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 10년 보유해도 40%만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아닌가? 이런 분들 계시죠? 비과세 기준을 살펴보면요. 이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9억 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이고요.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정리하면 1주택자가 9억이 넘는 주택을 팔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모두 채워야 한다는 거죠. 결국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거주 기간이 짧은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무거워진 셈입니다. 여기서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또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도 변경이 됐어요.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경우 그 1주택자가 된 그 시점부터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거래부터 적용이 되고요. 일시적 2주택은 예외입니다. 자, 어려우니까 예를 좀 들어보면요. 내가 A주택을 매매하고 나서 다시 B주택을 매매했다고 쳤을 때요. 저는 다주택자죠. 그런데 이 B주택, 두 번째 주택에 1년 살고 난 후 이 주택을 파는 결정을 내렸다고 쳐볼까요? 개정 전 법이라면 1주택자가 된 이 B주택 매도할 때 A주택을 팔아도 A주택은 이미 2년 살았으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B주택을 판 이 화살표 시점, 즉 마지막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또 2년이 지나야 A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이 됐어요. 기존 5억 초과 시 42%로 일괄 적용되던 것이 5억 초과 10억 이하까지는 42%, 10억 초과 시 45%로 마지막 한 구간이 더 추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 이후 매매주택부터는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이 되는데 이것도 다주택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부동산을 파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에서 더해지는 세율이 20%로 늘어나고 3주택자 이상은요. 기본세율 플러스 20에서 기본세율 플러스 30%로 소득세율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2년 미만 보유주택뿐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에도 적용된다는 거니까 결국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살지도 않고 파는 걸 투기성으로 보고 막겠다는 정책인 거죠. 결국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 부담도 커지니까 다주택자분들은 6월 1일 전에 빨리 털어버리는 것도 세금 걱정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지금까지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청약 및 세금 정책에 대해 알아봤죠. 2020년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내 집이었던 것 같죠. 올해는 갭 투자나 투기는 막고 그러면서도 기회는 많이 열어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말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좀 느껴지는데요. 올해는 저 같은 불인이들 또 내 집 없으신 분들 편안하게 살 내 집 꼭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세금을 덜 내는 것도 돈 버는 거란 말도 있잖아요. 바뀐 제도들과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모두 부동산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부동산 정책 이야기로 찾아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고 싶은 어려운 정책들이 있으면요. 언제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살펴봐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